자, 교재 그럼 이제 등록의 절차를 전부 다 봤는데요. 지금 38쪽에 보충학습 맨 위에 등록의 효력소멸 있죠. 그다음 보충학습 그 밑에 무등록 중개업의 금지라고 돼 있죠. 이 부분 이제 잠깐 정리 좀 하고 넘어갑니다. 등록의 절차를 잠깐 정리 좀 해보면요. 지금 이겁니다. 등록 기준을 갖췄어요. 자격증 땄고 실무교육 받았고 사무소 확보했습니다. 등록을 신청했죠. 그럼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통지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첩 시 등록증을 교부해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의 절차였고요. 날짜 따져볼까요? 신청한 날로부터 통지까지 있죠. 이게 며칠이었어요? 7일이었고요. 등록 통지가 되면 이제 개설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 맞죠? 무등록 상태였고 이제 등록 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도장 등록으로 뭐라 한다고요? 인장 등록.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업무 개시까지는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의 일단 절차였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38쪽에 등록의 효력소멸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등록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게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합니다. 이게 등록의 실효라고 그래요. 그럼 등록의 실효 사유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개인인기업공사가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이거 애 낳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등록 효력이 즉시 실효돼요. 다음에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역시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자진하에 폐업 신고해 버렸어요.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요게 바로 이제 등록의 실효 사유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등록됐던 것이 실효가 발생하면요. 다시 무등록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럼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모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어요. 그럼 이것이 뭐냐? 그럼 이것이 바로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은 복합 개념임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다. 그러면 바로 이쪽이죠. 해산 후 계속하여 중개업했거나 등록 취소,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했어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고. 근데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했잖아요. 이것도 무등록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등록을 해본 적이 없다 해서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과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중개업 영위하면 절대 무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는 일단 가볍게 짚고만 가는데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와요. 무등록 중개업에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3-3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에 3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체결시킨 계약 있죠. 이 계약은 유효해요. 일단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인 A가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자가 소개했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무등록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일지라도 그 계약은 그냥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의 보수청권 인정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무등록업자를 법이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자의 보수청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해 두세요.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이제 등록 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등록증 대여는 당연히 금지입니다. 등록증 대여하게 되면은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고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한 가지 또 더 벌점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그저 우리 교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 33쪽을 펴보세요. 33쪽. 거기를 보시면 맨 위에 보충학습 그래갖고 이중등록이라고 돼 있죠. 이중등록 금지. 그러면 이중등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따지면 등록이 2개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2개 이상은 절대 금지고요. 그럼 이거죠. 이중록은 광명시에서 개설 등록을 했는데 저기 하남시에 가서 등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등록관청을 달리한 이중록이고, 광명시에서 공인인계사인개혁공사로 등록을 했는데 법인인개혁공사로 다시 한 번 등록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종별을 달리한 이중록이에요. 그럼 종별을 달리하든 관할을 달리하든 이중등록에 걸리면요,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이걸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걸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도 부르는데 저는 줄여서 이걸 필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해요. 양쪽 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걸 여러분들은 1-1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중소속 금지란 말도 나와 있죠, 지금 33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소속도 금지인데, 이중소속이란 말은 소속이 2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소속이 어디 소속을 얘기하냐면 중개사무소를 얘기해요. 중개사무소 이른바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중소속의 형태를 보면 A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자 이분이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인계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또 이분이 중개인이었다면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보조인이 또 되는 거예요. 역시 안 됩니다. 나아가 이분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이자에게 고용된 소속 공인인계사 또는 중개보조인이 있어요. 그래서 A에게 이들이 고용이 돼 있는데 능력이 탁월하여 이들이 B개업공사에게 또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들이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개업 공인인계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개공 등은 이중소속을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개공 등이란 표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공 등이란 표현이 개업공사 외에 일반인 등등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개공 등이란 표현이 딱 5번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중소속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전, 법인의 임원 사원 이들을 개업공인인계사 등이라 표현합니다. 이해해두세요. 이해해두시고요. 이들은 이중소속 전면 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중소속은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라. 그럼 만약에 개업공인인계사가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해요. 필취고 1-1입니다. 소속공인인계사가 만약에 양다리 걸치다 걸렸잖아요. 그럼 소공은 자격 취소겠어요? 자격 정지겠어요?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를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입니다. 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이중소속 금지였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할 점이 있어요. 그럼 이중소속을 들어봤어요. 아까 우리가 등록 신청에서 말이에요. 공인인계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인계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인인계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 안 됩니다. 이때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가로 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그러면 소공사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소속 공인인계사는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예요. 이 얘기입니다. 왜 없을 것 같아요? 소공사는 이미 한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소속이 전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공사인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소공사 제외란 뜻이에요. 이게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안 돼요. 소공사라는 신분은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드릴 거 있어요. 오늘 임원사원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용어의 정의 잠깐 가보실래요? 그 교재 말이에요. 24쪽을 펴보세요. 24쪽. 소속공사 정의. 찾으셨어요? 자, 보시면
소속공사라 함은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사, 가로 열고 법인인 개업공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랬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볼 때가 됐잖아요.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는 자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임원 사원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공인사역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임원 사원 중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죠? 그야말로 직원, 종업원에 해당하는 소속 공사가 있고 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이 있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가 3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속공사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소속공사 그러면요 직원인자를 얘기합니다. 임원 사원인자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는 확실하게 임원 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공의 종류는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 사원인자가 있다는 거라면 이해만 해두세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등록 절차 다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오늘의 빅 이벤트 결격사유로 가겠습니다. 교재 38쪽. 결격사유는 무조건 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를 일단 들어가는데 요것이 이제 용어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결격사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 제10조예요. 일단 우리 교재에는 지금 결격의 효과에 대해서 말이에요. 결격사유의 효과에 대해서 그 맨 뒤에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는데 그냥 듣습니다. 일단 결격의 효과에 대해서요. 우리 법 10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조 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10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 공인인계사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2번 사원은 될 수 있느냐? 2번 사원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격사유자는 중개업에 진입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 없고 임원 사원도 될 수 없어요. 즉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개공 등이란 말이 이제 두 번째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진입 전이라면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진입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에 진입한 후에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개업공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결격사유에 걸리게 되면 이자의 등록 반드시 취소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필취. 등록 취소해요. 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에 걸렸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그러면 해고해야 되겠죠. 유예기간은 2달을 줬어요. 그래서 2개월 내에 그 소공이나 보조원을 해소하라 이랬어요. 2개월 내에 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자가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사유에 걸린 거예요. 그럼 역시 2달 내에 2개월 내에 그 법인은 결격 임원 사원을 해임을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하라 이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요.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진입을 막고 있고 진입한 후에는 떠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이것이 바로 결격사유 규정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는 결격사유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 이제 결격사유의 유형 그래가지고 38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2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자 후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민법상 제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결격사유를 덩어리를 묶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제한 능력자 3명 있죠? 법률이익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 이 3명이 다 결격이에요. 해서 첫 번째 미성년자 결격,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결격. 용어가 참 어렵네요. 다음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결격이에요. 옛날에 이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였죠. 용어가 더 어렵게 됐어요. 이게 쉽게 고친다고 고쳐놨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만 몇 세 미만? 만 19세 미만이죠. 자, 이자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말해요.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 친권자입니다. 친권자를 동의를 얻었거든요. 그럼 보조금 근무되느냐? 우리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민법상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민법에서 혼인했다고 그랬죠. 혼인하게 되면 성년 간주한다면서요, 민법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치고합니다. 그럼 뭐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일지라도 절대 중개업종사 금지예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하여 투표권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치고하는 겁니다. 민법상으로만 성년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혼인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이를 쳐드시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미성년자는 벗어나려면. 자, 그럼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죠? 이 자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이죠. 기타 정신적 제약이에요. 정신적 제약을 인하여 사무처 능력이 부족한 자죠.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포인트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 자가 결격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보다 훨씬 심각한 직에 이른 자죠.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자예요. 이 자는. 그래서 질병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 자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부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 자도 심판받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들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종료심판 받아야 돼요. 한정후견 종료심판, 성년후견 종료심판. 그렇게 받으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이에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피성년후견은 모두 형식제로 결정하고 있는데 나이를 먹거나 종료심판 받아야 되죠.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력 회복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료심판을 안 받으면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식제로 결정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우리 교재 거기 3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자가 파산자예요. 그래서 파산자는 경제적 능력자로서 일단 결격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 파산자. 이 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비리만차하여 파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파산 선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파산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결격이에요. 경제적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에 쓰는 신용불량자 있죠. 그럼 신용불량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파산자여야 돼요. 또 개인회생 들어봤죠? 그럼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결격이냐? 아닙니다. 개인회생하고 파산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은 그 일정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요. 그래야 개인회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그 자기 채무의 약 80% 내지 85%를 면제를 받죠. 그래갖고 15% 내지 20%를 3년을 기한으로 하죠. 그래갖고 정기적인 수입에서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얘는 공식적으로 개인회생 중에 있는 자는요, 공식적으로는 정상인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은행이나 이런 카드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제한을 하겠죠. 일단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근데 파산자는 완전히 경제적 능력자 돼버린 겁니다. 물론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 회생계획 인가받은 대로 이행치 않으면 파산으로 갈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10년간 완전히 경제적 능력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파산자가 결격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는 복권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럼 이거 주택복권, 로또복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권리가 회복될 때 복자예요. 회복할 때. 그래서 복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권 결정 또는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산자가 말이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요. 채무의 전부를 변제했어요. 그리고 금 5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권이 안 되면 여전히 결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네 사람은요. 시험에서 실수만 하면 그냥 맞춰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따져보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이에요. 응시 결격을 우리가 따진 적이 있거든요. 시험을 못 보는 자. 응시 결격이 이게. 두 사람은 못 본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 있죠. 컨닝하다 걸린 자. 이자는 몇 년? 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는 5년간 응시를 못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 볼 수 있죠. 우리 법의 태도가 짐작 안 가세요?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격 시험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학력, 국적의 불문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잡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봐라. 대신 여기서 잡겠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어요. 개업공사도 될 수 없습니다. 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 능력자, 파산자를 다 봤고요. 이제 지금서부터 4번, 그 다음에 넘겨서 5번,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11번 있죠. 11번. 그래서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 4번, 5번, 11번의 공통점이 법원으로부터 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을 저는 뭐라고 묶을 거냐면 수형자라고 묶을 거예요. 이른바 전과자. 형법상의 형을 받은 자들. 수형자. 이렇게. 첫 번째 수형자가 누구냐면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럼 금고 이상의 실형 받았잖아요. 집행을 끝내더라도 3년이 더 결격이요. 집행을 면제하더라도 3년이 더 결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4번 내용이고 다음에 5번 내용이에요. 5번 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랬어요.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입니다. 그리고 11번 교재 11번 내용이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이에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수형자예요. 그래서 이제 수형자로 묶었습니다. 이른바 전과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요. 왜?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적이 있다면 잘 아실 텐데 갔다 온 적이 없으시거든. 이게. 그러면 여기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새마을금고 말금고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형법상 형의 일종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형을 나열하면 9개 형이 나열되어 있죠. 최상위 형으로서 사형, 징역형, 다음 금고형 이게 있고요. 자격 상실형이 있어요. 자격 정지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벌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류형이 있고 과료형이 있고 몰수형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형법에 규정된 9가지 형의 종류가 9가지가 이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세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끊게 되면 우리는 금고 이상 실형 그랬으니까 끊으면 여기서 끊어요. 그래갖고 이 위로 맞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사형징역 금고가 확정됐잖아요. 바로 결격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사형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어요.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결격사유 잡을 일이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사형 대기수들이 50명이 넘어섰죠. 근데 우리는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형 지금 대기수들 전부 다 이거는 결격입니다. 그냥 현재.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법상 이제 금고 이상 실형을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얘기죠. 금고 이상 실형은 징역 또는 금고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 가볍게 말씀드리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여기 구류형이 있죠.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부역한다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징역형 교도소에 부역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징역형이에요.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금고형이 징역형보다 조금 낮은 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받았어요? 금고 받았어요? 징역 받았죠. 그러니까 풀법 기락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아프다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금고가 이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정치범, 사상범, 이제 과실범 이런 분들이 많이 받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금고형이 조금 낮은 형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나쁜 놈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은 사각방에다 딱 넣어놓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냅둬버려야 돼 그냥. 그럼 나올 때쯤 누구 돼 있냐면 얘 돼 있어요. 얘.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 90% 이상이요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최 시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저렇게 사각방에 넣어놓고 냅둬버리면요 나올 때쯤 되면 이상한 사람도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고형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구류형은요 징역 금고에서 기간만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루 이상 29일까지가 구류형이에요. 짧죠 이게. 그러면 징역과 금고는 한 달 이상이에요. 그래서 유기, 무기로 구분되는데 이게 구류는 그래서 이제 기간만 짧고 물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그 할머님들이 가끔 박서방네 큰아들이 닭서리 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가 바로 구류예요. 그래서 이제 서리, 과일 서리 같은 경우는 꿈만 몇 대 맞고 말았는데 닭서리는 안 받았어요. 그 시골에서 닭은 큰 재산이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농한계 동네 청년들이 이제 밤새 굴수톱 치다가 출출하니까 이제 옆 동네로 닭서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걸리면은 이제 구리 살다 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절도죠, 이거 절도. 그래서 구류형은 기간만 지금 짧을 뿐이고요. 여기 자격 상실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자격 같은 걸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나 무기가 확정되면 공무원에 대한 자격 같은 걸 영원히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자격 정지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건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 자격 정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뿐이에요. 근데 이 자격 정지는요 형이에요. 형. 판사가 형사재판에 의해서 자격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형에 해당하는 자격 정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의사가 의료법원에 있죠. 이 자격 정지가. 그래서 이제 의사가 수술하다가 가위를 안 해놓고 닫아버려서 그런 바람에 환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과실치 사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의사에 대해서 징역 1년에 뭐 자격정지 7년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게 자격정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에 해당하는 자격정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금하고 과료가 있는데 이건 재산형이에요. 돈으로 내는 건 똑같은데 금액만 둘이 차이 있죠. 벌금형은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고 그러고요. 과료형은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형법에도 일부 과료가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에 과료가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공장소에서 뭐 이상한 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과료형이죠. 이 과료와 과태료는 또 틀린 거예요. 과태료는 주차 위반 과태료로 해서 이제 행정관청에서 나가는 거고 이 과료는 형의 일종이에요. 판사가 때리는 겁니다. 그다음 몰수, 범죄 제공된 물건이라든가 범죄 인하 생긴 물건, 국가가 필요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그 도박죄 제공된 금품이나 뇌물죄 제공된 금품 있죠. 이건 필요적 몰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모두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로 이제 걸리잖아요. 전부 다 추징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거였다.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징역, 금고다. 자, 갑니다, 이제. 그럼 징역형이나 금고형 받았잖아요. 결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행 종료가 됐다. 그럼 이 집행이란 말 어떻게 이해되냐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콩만 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행인데 이것을 끝냈대요. 그럼 우리는 더 3년 격격이거든요. 그럼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이 있죠. 다 같은 말인데 그럼 만기 석방된 자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결격? 3년이 더 결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연습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이거 3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건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 결격기간 따져볼까요? 일단 1년, 2년, 3년 복역하는 동안 결격이겠죠. 이 자가 만기 출소했어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이 더 결격이죠. 그럼 징역 3년 받은 자는 총 결격기간이 몇 년? 6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임시효로 석방받는 경우가 있죠. 이게 가석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제도는 호주에서 일단 유래가 된 건데 요게 여러분들의 공시법 시간에 이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다 공부하는데 그 가짜 모두 임시 가짜예요. 그래서 임시효로 석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석방 제도인데 가석방을 받고자 할 때는요. 자기가 받은 형기의 3분의 1은 무조건 복역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을 열어가지고 가석방 여부를 결정해요. 야를 사회로 복귀시킬 거냐 말 거냐. 그래갖고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로 나오죠. 그리고 남은 기간 있죠. 요게 가석방 기간이에요. 그래갖고 요 형기 못 채운 남은 기간이 가석방 기간이고 요 기간을 무사히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경과가 됐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다시 우리는 3년 결격이에요. 종료되면 3년 결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결격이고 이거 무사히 지나면 종료가 간주되니까 다시 3년 결격이에요. 볼까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복역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가석방이 된 거예요. 왜? 콩값이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래갖고 1년을 남긴 상태에서 가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1년이 지금 나왔으니까 요 1년이 가석방 기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다시 3년이 결격이죠. 그래서 가석방 받은 자는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결격이 더 잡히는 거예요. 그럼 만기 출소한 자 따지고 보게 되면 총 결격기간은 동일하죠. 근데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어떻게 잡히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가석방이었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면제해버렸대요. 그럼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특별사면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어요. 특사로. 3.1절 특사, 광목 특사. 이게 특별사면이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제 유물인데, 군주제. 대통령이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해서 너 이제 그만 집행할 테니까 나가 이거예요. 이게 특별사면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집행을 면제받았으므로 얘는 더 3년이 결격입니다. 자, 볼까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년을 역시 복역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잔형기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앞으로 몇 년만? 3년만 더 결격이에요.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어려워해요. 용어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특별사면은 집행을 면제했으므로 3년이 더 결격이라는 거 일단 이해만 해주고요.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어요. 일반사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사면은 사람을 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죄를 정해요. 죄. 그래갖고 이 범죄에 해당한 자는 일괄 다 사면합니다. 그래갖고 수만 명의 사면을 받고요. 일반사면의 효과도 엄청나게 좋아요. 일반사면은 현 선고의 효력을 상쇄시켜요. 없던 일로 해버린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째 되는 날 기념으로 일반사면 단행했었어요. 누구까지 했었냐면 DJ? 김대중 대통령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때 그랬잖아요.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자 해가지고 음주운전, 누적불점, 무면운전 전부 다 사면했잖아요. 이게 일반사면.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면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안 했죠. 이게 하도 사면권 남용한다 막 말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래갖고
일반 사면은 그렇게 이제 죄를 정하기 때문에 수만 명이 사면 받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던 일로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사면 받았잖아요. 그럼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갖고 이게 요즘 이제 일반 사면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들이 아무래도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은 사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편법을 쓰고 있냐면,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못 받으니까 야당이 커가지고 특별 사면하는 거지. 특별 사면하고 거기다 플러스 대통령 복권도 시킬 수 있어요. 복권. 그래갖고 특별 사면하고 복권이 결합해버리면 일반 사면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특별 사면은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해버리고 복권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이 좋다, 특별이 좋다. 일반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DJ 시절 때 일반 사면 막 했잖아요. 특별 사면 하면서 복권하면 이제 똑같은데, 그렇게 이제 무면 운전, 음주운전 하다가 면허 취소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복권이 됐다. 그러면 시험 바로 볼 수 있는데, 시험 보러 올 때 시험장 앞에서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러 오는데 차 끌고 오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2년 시험 못 보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용자 바로 이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그럼 집행유예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습니다. 교도소에 보육하는 거 유예시킨 거죠. 그럼 집행유예 받는 자는 교도소에 보육 안 하는 거예요. 바로 풀려나는 거죠. 이자는. 그래서 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에 결격이 되는데, 그럼 집행유예가 어떤 제도냐? 이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 범죄자죠. 이자의 범죄의 정황을 참작해요. 해요. 참작을 해서 형을 일단 선고는 해놔요.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이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없던 일을 해버린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형을 때릴 때는 모든 정황 다 고려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왜 범죄를 저질렀으면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범죄 후에 피해자의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뗄 경우가 됐어요.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반성의미가 뚜렷해요. 그래갖고 야를 콩밥을 먹여서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에 나오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해놓고 집행만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요. 그래갖고 그 유예 기간 무사히 경과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행유예 선고가 이렇게 나갔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4년 동안은 유예할 테니까 나가 사고 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이게. 그러면 요 4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 기간이 딱 집행유예 기간인 요 4년만 딱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3년 하여 7년에도 안 되고요. 둘이 더해 6년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만 딱 결격이다.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왜? 집행유예 기간 무사히 경험하면 없던 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용자. 우리 법 위반했죠. 이건 공인사법이에요. 위반하여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대요. 그럼 몇 년 쉬어야 된다? 3년을 쉬셔야 된다. 따라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이 법이냐 타법이냐를 따졌죠. 그러면 다른 법, 타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았어요. 결격이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형법을 위반했던, 도로교통법 위반했던, 즉 폭행으로 벌금을 냈던, 음주운전하다 벌금 냈던, 이건 결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법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결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은 쉬시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집행유예하고 벌금이 있죠. 이건 시험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수용자 3명을 다 봤는데 여기서 형법을 위반해서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야,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형법 위반은 징역 1년 받은 자.
결격이죠. 징역받았는데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있죠. 이건 법을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형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관계없어요. 이거 징역, 금고, 집행유예 받으면 무조건 결격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이에요. 이걸 또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형법 위반 징역 1년 선고받은 자는 야는 총 결격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4년 되는 거죠. 징역 1년 4년 동안 결격, 다시 3년 결격이니까 총 4년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수형자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 나머지 이제 40쪽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 5명. 이 5명은 공통점이 행정처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덩어리를 저는 이들을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갖고 6번이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죠? 그럼 야는 3년 쉬셔야 돼요. 야는요, 응시 못하는 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보조원 근무도 안 된다. 둘 다 걸렸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최고는 몇 개월?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정지를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야는 3년 결격입니다.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는 틀리다는 거 아시죠?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정도면 감옥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는 틀려요.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자격을 취소해버리면 반드시 등록 취소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거꾸로 등록을 취소했다 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모두 3년 결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영업정지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업무정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영업정지를. 그리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중개업을. 그렇다 하더라도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자, 그럼 4번 잠깐 설명합니다. 이거.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우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업무정지 4개월을 먹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월 쉬어야 됩니다. 근데 업무정지 4개월 받았는데도 업무를 못하는데 사무실 임차료는 계속 발생돼요. 그러니까 이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한 달 뒤에 폐업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폐업신고가 되느냐?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이제 업무정지 효력이 소멸되었겠지 하면서 한 달 뒤에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받아주면 말이에요. 업무정지 때리나만 하죠. 그러니까 등록은 안 됩니다. 폐업은 가능한데. 왜?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되고요. 소공보조원 안 되고 임원사원도 될 수 없어요. 다. 그래서 이 정지기간 동안은 계속 결격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모두 결격입니다. 이거. 그 다음 이제 10번의 내용이죠. 10번의 내용. 법인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사입니다. 이자가 업무정지를 먹었죠. 법인이 이때 이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위반할 당시죠.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있죠. 이들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부연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중개법인이에요. A 중개법인인데 이 법인이 업무정지를 4개월 받은 거예요. 근데 임원이신 갑이 계시는 거예요. 이자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어요. 4개월 먹자 법인이 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임원 갑이 나 임원 그만할래 하고 사임을 해버려요.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지금 사임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지기간 동안은 이 임원은 다른 데 가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효과가 임원인 자에게는 그대로 미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주의할 점은 직원, 을입니다. 중개보조원이에요.
이 법인이 업무정지를 먹자 이 보조을이 나 그럼 보조원 그만할래 하고 사직을 해버립니다. 이중속을 역시 풀었어요. 이중속을 안 풀면 당연히 다른 데 가서 근무 못해요. 사직을 했어요. 그때 이자는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라도 이 보조원인자는 즉시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인자에게는 업무정지 효과가 확실히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요. 임원 사원 중에 공인기사인자가 소공사로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미스한 거예요. 우리 법이. 이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중개사법 이거 입법 예고할 때는 임원 사원인자와 직원인자를 확실히 구분했거든요. 결격에서는 확실히 구분해요. 취급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업무정지 먹으면 임원한테는 그대로 효과가 미쳐요. 근데 직원인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결격 사유자 12명이 이거거든요. 이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12번이 뭐냐.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 있잖아요. 결격자가 임원 사원으로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등록 기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 중에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있으면. 그래서 이제 12번이 그거. 그러니까 이 12명.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제한 능력자 3명 결격, 파산자 1명 결격, 수용자 3명 결격, 행정처분을 받은 자 5명이 결격이에요. 그래서 취소받으면 3년, 정지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법인이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정지기간 중 결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결격사유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격사유까지 다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오늘 이제 중개사무소 열었죠. 열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할 내용이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사무소 운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